한때 잘 나갔던 오연총은 하루아침에 별무반을 말아먹은 패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과거 거란의 명장 소배합이 강감찬에게 패했듯 그가 패한 것도 결코 그가 못나서가 아니라 상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고려사저료에는 오연총이 장을 갖추어 죄를 청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예종과 조정의 여론도 윤관과 오연총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후 예종은 개경에 있던 윤관을 잠시 서북쪽으로 출장 보낸 뒤 대신들을 모아놓고서 동북 구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지금껏 윤관과 오연총의 눈치를 보던 많은 대신들의 불만과 탄식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한 대신은 동북 구성 개척은 계획부터가 잘못되었다며 산이 연속으로 벽을 이루고 서 있어 벽목지역만 틀어막으면 쉽게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니 실상은 사방에서 도로가 통해 방어하기에 매우 불리한 지형이었다며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고 했고, 또 다른 대신은 개척한 땅이 너무 넓어 구성 간의 거리가 멀고 계곡과 골짜기도 깊어서 적들의 매복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며 땅을 넓히려다 애꿎은 백성들만 희생당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되던 논의는 결국 윤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하지만 예정을 생각한 예종은 일단 윤관을 탄핵하지는 않고 윤관과 오연총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게 되는데요. 두 사람에게 아직 버티고 있는 길주성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미 별무반의 기세는 꺾일 대로 꺾인 상태였고 별무반 창설 당시 있었던 정예 병사들도 대부분 증발해버렸기에 길주성까지 여진군을 뚫고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윤관과 오연총은 본진인 함주를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길주성은 계속 방치됩니다. 그런데 길주성은 의외로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하속은 군사들을 여러 조로 나누어 길주성을 맹렬하게 공격했지만 길주성 지휘관이었던 허재와 이관지는 그들보다 더 효율적인 방어 전략으로 그들을 막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죠. 결국 로테이션 전략을 쓴 여진족이 고려군들보다 먼저 탈진 상태에 빠지는 기현상까지 나타났는데요. 역시 호락호락 쉽게 물러나 줄 리 없는 오하속은 어느 날 해가 뜨자마자 최후의 총공격을 명령합니다. 이번엔 로테이션이 아니라 100%의 전력을 풀 가동한 총공세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고려군에게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저녁 무렵 길주성의 외성이 함락되면서 고려군 전원이 내성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오하속은 내일 해가 밝으면 내성마저 함락시키고 안에 있는 고려인들을 모두 도륙내버리겠다며 벼르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날 해가 뜨자 오하속은 어이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겹 남은 줄 알았던 고려의 성 내부에 또 한 겹의 성이 새롭게 쌓아져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성은 길주성의 고려인들이 잠도 자지 않고 밤새 꼬박 쌓아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하속은 여기서 그만 멘탈이 붕괴되고 말았고 결국 길주성을 포기하고 군사를 돌려서 다른 성을 공격하러 떠나버립니다. 한편 윤관이 길주성으로 진격하지 못하고 본진인 함주에 머무르는 사이 여진족은 윤관에게 사신을 보내 다시 한번 동북구성을 돌려달라고 간청하는데요. 윤관은 그들을 개경으로 보내 예종에게 직접 고하게 합니다. 개경에 도착한 여진족 사신은 우리 여진은 귀국으로부터 나와서 자손에 이르렀고 지금 태사 오하속 역시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불쌍하게 여기시고 구성을 되돌려 주셔서 편안히 살게 해주신다면 우리들은 하늘에 고하여 맹세하건대 대대로 자손에 이르기까지 정성껏 조공을 바치고 또한 감히 국경에 기와조각도 던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죠? 다 이겨놓은 싸움에서 왜 저자세 외교를 하는 걸까요? 근데 이거 100년쯤 전에 고려도 똑같이 했던 겁니다. 저희 채널의 고려 거란 전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 고려가 귀주대첩으로 거란군을 격파한 다음에 썼던 외교술과 동일한 방법이죠.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고려가 거란에 사신을 보내서 자세를 낮추고 거란의 체면을 세워주는 한편 강동 육주라는 실익은 잘 챙겨왔었죠. 근데 이번엔 여진이 자세를 낮추고 고려의 체면은 세워주었지만 동북 구성은 여진족이 홀랑 챙겨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쯤 사묘아리가 성을 하나 더 함락시키는데요. 금사의 타길성이라고 나오는 성으로 사묘아리가 성문이 아닌 성벽을 뚫어서 함락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실제로는 비일비재했던 일입니다. 평소 우리가 사극에서 성문을 뚫거나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넘는 것만 봐서 그렇지 실제 역사 속 공성전에서는
성벽의 기초를 이루는 돌을 하나하나 조각내거나 성 아래를 파서 성벽이 넘어지게 하는 등 성벽에 데미지를 주어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죠.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고려 조정은 마침내 여진족 사신을 불러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점령했던 동북 구성을 반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진족의 사신은 울먹이며 지금부터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대대로 조공을 바치겠나이다. 이 맹세를 위배한다면 저희는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동북 구성 지역의 고려군은 길주에서부터 차례차례 전투장비와 군량을 거두어들이며 철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진족들은 그들의 소와 말로 고려의 백성들을 태워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며 단 한 사람도 해치지 않았다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이 이렇게 되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윤관은 결국 탄핵을 당합니다. 예종도 더 이상 윤관을 옹호해주진 못했고요. 오히려 살아남은 신기군들을 모아놓고 위로해주는 자리를 열어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장수의 과실이 크다. 너희가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약 3년간의 기나긴 전쟁은 끝이 나고 고려와 여진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를 찾아가 일상생활로 복귀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2년 후 윤관은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요. 그로부터 5년 후인 1116년에는 오연총까지 향년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연총이 죽기 한 해 전인 1115년 여진족들은 얄밉게도 완한 아골타를 황제로 즉위시키며 금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고려와 지겹도록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들이 정예화되고 노련한 지휘관들도 많이 양성이 되었던 데다가 사묘하리까지 완전히 각성하면서 건국 후 단 12년 만에 거란제국과 송나라를 모두 멸망시키며 중원의 지배자로 등극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금나라는 정말 약속했던 대로 멸망할 때까지 고려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데요. 직접 고려와 지긋지긋하게 싸워봤던 금태조 아골타는 고려와 싸우는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목을 쳐버리겠다 라고 엄포까지 놓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역사학자들은 고려의 여진정벌이 훗날 고려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전쟁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후 척준경의 생애는 실로 파란만장했는데요. 일단 인종임금의 장인이자 최고의 권력자인 이자겸과 어찌어찌 사돈을 맺고 정의품의 정승반열에 오른 것까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자겸의 난 때 척준경 또한 이자겸 일파로 분류되어 그의 동생과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이때 열이 받은 나머지 그만 이성을 잃고 궁궐로 쳐들어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후 흥분이 가라앉고 당시 왕이었던 인종에게 설득당해 다시금 충성스러운 장수로 돌아온 척준경은 왕명을 받들어 이자겸의 난을 진압해버리는데요. 이후 안타깝게도 자신 또한 탄핵당하여 귀양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한편 사묘하리는 영광스럽게 살다가 평온하게 생을 마치는데요. 거란을 멸망시킬 때 100여 명의 병력으로 수만 명의 거란군을 도주하게 만들고 10만여 명의 거란군을 전멸시켜 시체로 강이 막히게 만들고 천여 척의 거란 수군을 단 27척으로 이기는 등 거란에게 악몽을 선사합니다. 또한 북송의 수도인 카이펑을 함락시킬 때 북송군 1만을 격파하여 송나라인들을 남쪽으로 몰아내는 데 공을 세웠고 이후 남쪽으로 도망간 송나라인들이 남송을 세우자 수군 장수로 변신해 여러 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끌며 총 1만 1천여 척이나 되는 적선을 격파하거나 탈취하는 전공을 세웁니다. 이렇듯 사묘하리는 일생 동안 뛰어난 지략을 바탕으로 육지와 바다 모두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엄청난 전적을 세웠고 은퇴 후에는 평온하게 여생을 보내다가 7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은 사군 육진을 개척할 때 동북 구성의 실패를 적극적으로 분석하시는데요. 동북 구성이 너무 넓은 지역에 성을 퍼뜨려 놓아 여진족에게 각계 격파당하고 쉽게 약탈당했던 과거를 정확히 인식하셔서 이번에는 사군과 육진을 압록강가와 두만강가에 밀집시켜 둠으로써 서로 지원해주기 쉬운 강력한 거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엔 오히려 우리가 여진족들의 마을을 습격해 불태우고 약탈하며 순회 공연을 펼치는 각계격파 방식을 사용해 사군 육진의 개척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려의 여진정벌 시리즈를 연재했는데요. 빠르지 못했던 연재에도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시고 또 격려해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리즈를 준비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0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